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가짜 뉴스인 줄 알았던, 농담인 줄만 알았던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의 결투가 점점 진지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과 28일 이틀 간격으로 각각 주짓수를 훈련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머스크와 저커버그가 렉스 프리드먼이라는 동일한 인물과 각각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UFC 회장인 데이나 화이트는 이 두 사람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들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죠. 이를 두고 전 세계 언론이 뜨겁습니다. 성사만 된다면 그 흥행 수입이 10억 달러, 우리도 1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부터요. 이들의 재산 규모,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 서비스의 가치까지 모든 게 비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억만장자들이 SNS를 통해서 입씨름을 하는 것, 그리고 진짜 현실 세계에서 맞짱을 뜨는 것, 이게 과연 우리한테 재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이른바 현피를 뜬다는 고등학생들의 싸움과 뭐가 다를까요? 이들은 전문 체육인이 아니고 돈을 위해서 싸우는 프로 선수도 아닙니다. 만약 머스크가 이기면 그 다음에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 CEO, 그 다음에는 우주개발 회사 CEO와 싸우게 될까요? 세계인에게 흥미거리가 되는 건 이들이 SNS에 사진과 영상을 올릴 때 딱 거기까지입니다.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세계 최고 부자들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지하 공간이라든지 침수, 안전에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함께 나가겠습니다. 일종의 통장인데요. 정기예금이나 적금 대신에 이 통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최고 연 2% 안팎인데 최근 주요 저축은행은 3%에서 최고 5%까지 올렸습니다. 이 수신을 늘려서 실적을 좀 개선해 보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잠시 돈을 맡겨도 쏠쏠한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수시 입출금 통장. 이걸 뭐라고 할까요? 어렵죠? 좀 힌트를 드릴까요? 마치 주차를 하듯이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잠깐 주차를 하는 것처럼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통장이다. 이 네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CMA, 청약 통장, 예금 통장, 오답이 많네요. 오답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오답입니다. 주차를 뜻하시면 됩니다. 주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경제 뉴스 갑니다.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고란 기자 아이템부터 들어볼까요? 네,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265명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인천의 건축 사기꾼 세입자가 195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정된 게요, 전체 신청한 사람들의 7%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건축 사기 일당 전세 사기범에 처음으로 범죄 단체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하나 소식은 사교육과의 전쟁인데요. 국세청이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동시다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사교육 카르텔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염현석 기자 아이템은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중국과 엘리엇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죠. 수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수출 부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수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우리나라 정부의 이제 국제 투자 분쟁이 있었던 재판 중에 지난해 엘리엇이 삼성에서 66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엇이 삼성에게 660억을 사실 받았었다. 그게 뒤늦게 알려졌다.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고란 기자 아이템부터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선정을 했어요. 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265명을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갖춘 이들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일에 이른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돼서 피해자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에 이루어진 첫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 확정 의결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265명 가운데 195명이요. 인천의 건축 사기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265명 인정됐다라고 하는데 이 처음에 심의에 올라간 게 268명이었거든요. 이 3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보증보험에 가입돼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2건은 부결이 됐고요. 피해 사실 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건은 보류돼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피해자분들이 인정이 된 분들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고 여기서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경매나 공매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예. 낙찰 주택에 대한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전세를 구한다라고 하면 금리 1.2에서 2.1% 수준의 저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전세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 낙찰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우선 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다가 양도한 뒤에 LH가 경매에서 낙찰한 집에서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경매 공매 과정을 직접 밟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법률 상담과 경매 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요.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선 매수권을 LH에게 넘겨주면 네. LH가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 집에서 살면 임대해서 된다. 살 수 있다. 네. 자, 그런데 물론 여기에 피해자로 아직 인정 못 받으신 분들은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나타난 피해 생각하면 지금 1차로 선정된 피해자 수가 되게 적어 보이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보니까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인이 3,627명. 그러니까 265명이 신청자의 7.3%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시도조사가 마무리되면요. 이걸 국토부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고요. 피해지원위원회는 매주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 순차적으로 열어서 신속히 빠르게 피해자 결정을 해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선 특별법이 요구하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대학력, 네. 두 번째 보증금 5억 원 이하, 세 번째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네 번째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입니다. 요거는 지자체 조사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그 4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래서 대책위를 만들어서 피해자 인정을 위한 노력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4가지 요건 충족해야 되는데 거기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산 지역에요. 부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가 피해자들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연다라고 합니다.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결성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대책위에 참가해서 밝힌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로 한 70여 명 된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요. 피해자 입증을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원활한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게다가 전세금 돌려받는 문제 말고도 당장의 생활고가 크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관리비가 체납돼서 단전 단수나 건물 엘리베이터 가동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지역 이야기이긴 한데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전세 사기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검찰이 그 건축 사기범, 건축 네. 사기꾼 일당을 기소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기소하면서요. 전세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인데요. 범죄단체 조직 활동, 사기 등 혐의로 남모 씨 등을 이제 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범죄단체 조직죄가 만약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하면요. 총책격인 남 씨 그리고 공범 17명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범죄단체 조직이기 때문에요. 네, 조폭처럼.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범죄단체 조직이냐를 보면요. 정말로 무슨 범죄단체처럼 이 조직이 움직였습니다. 이 주범인 남 씨가 여러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을 합니다.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요. 밑에다 총괄팀장, 실장, 팀장. 이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에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도 지급합니다.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서 전세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거죠. 이러니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남 씨의 경우에는 신축 빌라에 대한 청년층,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인천 밀초홀구 일대에서 무려 2,700여 채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염현석 기자에게 마이크 갑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게 굉장히 장기간 네. 부진에 빠져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볼까요? 네,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보면요,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에서 부진하는 게 이제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교역은 사실 2013년 최대 흑자를 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하락세에 못해서 이제 적자가 그 폭이 가장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52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현재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적자 폭이 118억 달러로 2배 이상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전체 무역 수지 무역 적자에서 중국 무역 적자 비중을 나타내는 중국 무역 수지 적자 비중을 한번 보면요. 네. 2022년에 12%였는데요. 올해는 4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에 40은 중국 쪽에서 보는 네. 적자다. 이렇게 좀 중국 쪽 수출이 악화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죠. 우선 이게 작년부터 이게 악화가 되기 예. 시작했잖아요. 작년 보면 경제, 안보, 정치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탈중국되는 이런 여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가장 많이 줄어든 수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두 나라를 꼽으면요. 대만과 우리나라입니다. 지난달 기준입니다. 5월 기준 한국과 대만의 대중 수출은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1년 전보다 똑같이 23%씩 줄었습니다. 이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의 규모가요. 2022년 5월 대만의 2022년 5월에는 대만이 1등, 우리나라가 2등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달 올해 5월에는요. 미국과 호주에 밀려서 우리나라는 4위로 밀렸습니다. 대만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과 우리나라와 함께 또 떨어진 나라들이 있는데요. 네. 미국과 일본도 대중 수출이요. 10%, 14% 줄었습니다. 반면 브라질이랑 러시아는 13%, 10% 수출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보면 최근 국제 관계를 살펴보면 이 수치가 정말 납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패권을 도전을 이제 압박하는 참전국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런 데들의 수출이 줄었고요. 반대의 경우 러시아, 브라질 같이 이제 우방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높아지면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중국 수출할 때 그걸 이제 큰 대자로 인식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 기분 나쁘다. 왜 그 앞에다 대중국 수출 그 이제 상대하다라는 맞아요. 네. 뜻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네. 잠깐 좀 설명 좀 하고. 근데 우리 그 중국 쪽 수출할 때 가장 타격이 심한 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먼저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부터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무역 구조를 보면요. 주로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는 수입을 하고요. 네. 중화학 공업품을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한 최근 10년 동안 이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요. 정밀기기, 전기, 전자기기 등 이제 자본재 수입이 53%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인 중화학 공업품 같은 경우에는요. 20%밖에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자재가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에 비해 중화학 공업 제품 가격은 크게 오르지 못했거든요. 네. 당연히 들어오는 거는 많이 올랐는데 나가는 게 많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요. 무역 수지 악화를 그렇죠. 부추기는 영향이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무역 구조가요. 중국에서 정말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중국의 그 중화학 공업품 수출 비중이요. 무려 89%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화공업품의 이런 구조적인 성격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는 이런 중화공업 제품 수출이 24%나 줄었습니다. 또 중국이 국산화 정책을 엄청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국산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중간 제품을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품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립만 이제 중국에서 해서 나가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렇게 중국이 중간재 자립도를 높이고 있고요. 또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요즘에 가장 엄청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반도체랑 철강이거든요. 네. 이 때문에 반도체, 철강 이렇게 수출 품목이요 29%, 23%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좀 나아져야 되는데 네. 어떻게 좀 희망적인 소식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보면 주력 수출품이나 네. 주력 산업 구조가 대부분 겹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제 국산화 정책의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어요.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에 미래 핵심 기술 부분에서는요. 기술력이 오히려 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한국기술평가원이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렇게 경합하고 있는 11개 기술 분야를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5개 분야가 이제 크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우주, 항공, 해양, 그다음에 국방, 생명, 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ICT 소프트웨어 등 이렇게 5개 분야가 뒤지고 있었는데요. 이 5개의 분야가 바로 미래 핵심 산업으로 이제 성장할 후보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통 비교 우위에 있는 반도체, 원자력 발전, 2차 전지 같은 분야에도요.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격과 기술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아직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요. 장기적으로 중국 무역 수지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초격차를 더 벌려야 되는 거고 또 전체적인 의존도도 낮춰야 되는 네. 거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고란 기자에게 갑니다. 최근에 수능 네. 문제 그 논란부터 시작해서 사교육 업체들도 비난을 받고 있는데 국세청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네요. 네,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중앙유예 등 주요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불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자, 어디가 나왔냐라고 보면요,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고 있고요. 뭐 재벌에 대한 나섰다 이러면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구. 다 여기가 나옵니다. 조사 4구. 그렇죠. 여기가 정기 세무조사 아니라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국세청에서 내려놓으라는 에이스 조사관들이 배치된 부서입니다. 통상 국세청장이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세무조사에 나서고요. 이 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사 개시 최소 2주 전에 통보를 합니다. 우리 세무조사 나갈게요라고요. 네. 그런데 조사 4국의 특별조사는 불시에 들이닥칩니다. 예. 한번 조사 시작하면 몇 달 동안 진행하고요. 만약에 조사 결과 탈세나 탈루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하고 혐의가 위중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까지 합니다. 이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 얘기를 빌리자면요. 조사 4국의 특별조사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내부 정보 등을 통해 탈세 혐의가 포착됐다는 뜻이다라고 하네요. 최근에 그 킬러 문항 논쟁들이 있고 그게 사실은 사교육 업체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이런 지적들 많은데 학원업계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 올 것이 왔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소위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을 풀게 해준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비싼 학원비를 받는 학원가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때문에 사교육 업계에서는 이거 조만간 윤 대통령 지시로 대학 입시학원이나 고수의 일타 강사 대상으로 세무조사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학원업계 수익구조에 불법이나 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조사에 나왔다는 그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요. 네. 그동안 세무조사 대상 1순위였습니다. 메가스터디는 뭐 저도 아는데요. 명실상부한 온 오프라인 사교육 1위 기업입니다. 네.
연봉 200억 알려진 부렇습니다. 수학 강사 현우진과 같은 일타 강사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네. 사교육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인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낯선 곳인데요. 최근에 대치동 학원가를 접수한 신흥 강자라고 합니다. 의대를 지망하는 상위권 학생들을 모아서 대치동 학원가를 단숨에 평정한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의대 출신의 70%가 여기래요. 그리고 또 이런 학원들은 이른바 킬러 문항 우리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도 예비 문제로 많이 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맞습니다. 많이 하더라고요. 스타 강사들, 이른바 일타 강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국세청은요 이미 학원 사업자나 고액 강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에 2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했고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라고 보면요. 국세청 입장은 이 수강료를 대폭 인상해서 이들이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도한 가격 인상 등으로 폭리를 취해서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 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인 거죠. 지금 뭐 교육부랑 국세청만 나선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방적인 압박이 지금 정부에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 사교육이나 수능 유착 의심을 신고하고요. 교재 구매를 강요한 경우,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경우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 등의 신고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입시학원 광고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학원들 입장에서는 이 수요가 제일 많은 게 여름방학이거든요. 네. 요거 앞두고 세무조사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대치동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예정된 입시 설명회도 취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학원계 관계자는 기습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조사로 학원가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또 학부모나 학생들이 제일 또 불안해할 수 있겠고요. 다시 이현석 기자. 네. 아까 예고해 주신 것처럼 엘리엇 네.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그 ISD 네. 투자자 국가소송 그 결과가 나와서 우리나라가 이자 포함해서 1,300억 원을 엘리엇에 배상해야 된다. 맞습니다. 판결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랑 별개로 엘리엇이 삼성에게 먼저 돈을 받은 게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 투자 분쟁 ISDS 재판 중이었는데요. 그게 얼마 전 일주일 전에 났잖아요. 근데 작년에 엘리엇이 삼성에게서 약 66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에 제출된 엘리엇과 정부 양측의 서면을 보면요. 엘리엇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추가 서면에서 낸 건데요. 네. 청구인인 엘리엇은 최근 삼성물산에서 원천 징수세와 기타 세금을 공제한 659억 263만 4,943원의 추가 지급금을 수령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간단하게 전후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네.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엘리엇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이 제시한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조정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2016년 3월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이때 비밀 합의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합의의 내용이 바로 소송 취하와 추가 지급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소송을 취하해 주는 대가로 660억 원을 주고 이제 합의를 네. 봤다. 네. 이건데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엘리엇 말고도 네. 당시에 삼성물산이라든지 맞습니다. 제일모직 다른 주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알려야 되거든요. 예. 사실 이게 한 660억이라는 돈이 삼성 입장에선 작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네. 작은 돈 아니에요. 네. 이러면 알려야 되는데 공시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물산의 공시 위반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합의는 공정한 거래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엘리엇에 지급한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공시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공시 위반 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아까 이대호 편집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으로 팔았던 일반 주주가 있고 그렇죠. 엘리엇이 있는데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삼성물산이 2015년 8월 공시한 내용을 보면요. 약 1,172만 주를 주당 57,234원에 사들였습니다. 근데 결국 엘리엇 지분 773만 주를 뺀 나머지 400만 주는
그냥 요 가격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값을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형평성 시비는요, 현행 상법상 위법한 행위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가 주식 매수 가격을 개별 주주와 협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엇이라는 이런 개별 주주랑 비밀 합의를 해서 추가 보상을 받는 게 위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 합의가 만연한 것을 막으려면 상법을 좀 고쳐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 기준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네. 또 삼성이 법리적 검토를 또 하고 네. 이렇게 대응을 했을 수도 있을 테니까 이후에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우리가 또 체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월급 통장에 마냥 묵혀두거나 아니면 예적금에 장기간 돈을 넣어두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이 통장을 많이들 활용하시는데요. 최근에 저축은행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 5%까지 그 수신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은 금리를 점점 내려서 2%대 초중반이라고 하네요. 이 통장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주차장에서 차를 댔다가 금방 또 차를 빼나간다. 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통장인데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7742님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지금 출근 후에 주차 중입니다. 라고 아까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힌트를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9748님. 어제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어요. 사무실에서 틈틈이 듣다가 집에서 편안하게 들어요.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어우 고맙습니다.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출산도 무탈하게 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0757님 업무 중에 이어폰으로 성공예감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성공예감을 통해서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0757님 업무 중에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저희가 사장님께는 말씀 안 드릴게요.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또 0757님이 사장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정답 또 여러분의 각종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혹은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분명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신청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퀴즈 신청이 아니라 청약. 얼마 전에 이 아파트 당첨만 되면 최소한 5억 원을 벌 수 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 2가구를 모집하는데 청약자가 93만 명 넘게 몰렸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뭐 소형 아파트 하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83만 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거 로또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83만 대 1. 청취자 여러분도 하셨죠? 저는 그때 알람까지 사실은 미리 해놨는데 정신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마무리된 과천 지역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은 1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고요. 최근에 또 한편으로는 청약 통장을 또 해지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월용
청약연구소의 박지민 대표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른바 이제 줍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순위 청약. 그 경쟁률이 어떻게 83만 대 1까지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가장 큰 이유가 일단 규제가 완화된 상태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2월부터 무순위 청약하면 무주택자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주택수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흑석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는 현재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던 2020년 5월달 당시 분양가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약하기 좋은 조건과 이렇게 저렴한 분양가 만나니까 청약권을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어요. 규제도 많이 해제가 됐고 3년 전 분양가로 분양이 되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로또 아파트가 됐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들 그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근데 한편에서 보면 지방에서는 같은 무순위 청약인데 아예 경쟁률이 1대1도 되지 않는 곳도 많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서울과 지방이기 때문일지 다른 이유도 있을지요? 지금 청약 열풍이 분 곳들의 공통점은 가격이 낮은 것이 가장 커요. 가격 차이. 예, 반대로 요즘에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이 공사비 증가가 분양가 상승으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순위 청약과 같은 이전에 공급된 단지들의 일명 줍줍 물량의 인기가 계속 뜨거워질 겁니다. 근데 공사비와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지방의 분양시장 경쟁률이 낮은 것도 사실이에요. 반대로 그 세종과 대전과 같은 지역에서 무순위를 공급했었는데 그때는 10,000명 전후의 청약자가 참여한 것으로 봐서 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지방도 지역별로 잘 되는 곳은 잘 되고요. 네. 서울 내에서도 단지별로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즉 입지 여건과 분양가가 청약 시장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도 규제인데 역시나 주변 시세 대비 얼마 싸다. 예. 내가 당첨만 되면은 바로 얼마 이상의 피를 챙길 수 있다. 약간 이런 계산들이 다 깔리는 거네요. 근데 지역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공공 분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네. 조금 더 청약에 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이 좀 깐깐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그 동작구 수방사 사전 청약이 가까운 예인데요. 네.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뉴홈의 공공 분양 형식이 세 가지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네. 이때 일반형은 시세에서 70에서 80% 낮대 정도 수준에서 공급해서 이것도 로또 청약이란 말이 있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득 수준이나 당첨 요건, 공급 규모 이걸 다 따져봐서 청약을 해야 되는데 웬만한 분들은 여기 당첨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고요. 네. 예, 이렇게 청약 저축을 오래 가입했더라도 공급이 적게 되면 당첨 가능성은 그야말로 받는 구멍이 됩니다. 아하.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이 있고 그중에서 일반형도 80% 수준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요. 네. 아하. 근데 최근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 반등한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작년에는 분양 시장이 특히 안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청약 합격 점수도 지난해보다 10점 가까이 올랐다고 하고요. 현재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실제 청약 시장은요, 네. 좀 탄력적입니다. 탄력성이 커요. 그러니까 기축 시장을 보고 청약의 쏠림은 확 늘어나고 확 줄어들고도 하는데, 아하. 이제 민간 분야 아파트의 경우 이렇게 가점이 올라간 것도 맞아요. 네. 청약통장 가점제 만점 점수가 84점인데요. 예. 이제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32점,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17점. 네. 이제 분양 가족수 6명일 경우 35점, 이 합산 점수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4인 가구가 대부분이고 4인 가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점 69점인데 일부 단지의 경우는 막 69점, 70점, 즉 4인 가구 만점 점수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실상 청약 점수를 착실히 쌓아놨어도 경쟁률에서도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네. 그 분양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다 춤추기도 하는 거고요. 네. 아하.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청약 통장을 해지한 사람이 100만 명에 달한다는 뉴스도 최근에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이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이 청약 통장이라는 걸 그래도 갖고 있어야 하는 사람, 뭐 이제는 굳이 필요 없는 사람,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해보면 될까요?
예, 실제로 이제 청약에 당첨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의 해지율도 높았고 특히 네. 5년 미만 가입자의 해지율도 높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바닥 찍고 반등세 느낌을 이제 준다고도 느끼는 분들은 이제 다시 이제 가입도 하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시장 상황과 별개로 청약통장은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예, 가성비 있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 청약 기회를 스스로 상실시킬 필요가 없다. 만약에 가입을 했다가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에 쌓았던 점수가 날아가요. 예를 들면 가입 1년마다 1점씩 청약통장 점수가 올라가고 무주택 점수도 2점씩 올라가는데 제가 1년에 3점씩 올라가는 점수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으로 이게 자산을 불리기보다는 예. 그 자격 요건을 유지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일부는 또 이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해지하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에 급전이 필요하다면 이 청약 그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고, 아하. 예, 매달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납입을 중단하거나 납입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놓을 수도 있고 자기가 냈던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시장 상황을 고민하지 말고 갖고는 있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미 내 집 마련을 별도로 그냥 주택을 사서 보유하시는 분들도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라라는 말씀이세요? 예,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규제 지역으로 돼버렸잖아요. 이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서울 4개구를 제외하고 전국이 비규제 지역이 되었어요. 네. 이 말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일시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주택 갈아타기나 아니면 투자용으로 청약통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가점이 낮아요. 그러면 또 정부에서는 이 비규제적으로 풀어서 추첨제 물량을 또 늘려놨기도 했거든요. 네. 추첨제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집니다. 청약통장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올해도 그래도 꽤 분양은 있기는 있습니다. 뭐 예년만 못하다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청약을 그래도 노리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활용하면 좋은지 팁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청약을 좀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특히 공공분양도 많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후보지들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일단 서울에서는 마곡, 강일과 같은 공공분양 사전 청약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하남 교산 신도시, 고양 창릉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와 같은 공공분양 사전 청약제가 또 있고요. 네. 이거와 별개로는 민간 분양에서 우리가 보통 청약홈을 통해서 가점으로 당첨된다는 개념들은 민간 아파트인데, 서울에서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예를 들면 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 네. 구이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네. 그리고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그리고 최근 이제 모집공간 떠 있는 서울대 벤처타운의 푸르지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경기권에서는 대단지가 이제 광명의 센트럴 아이파크나 수원의 매교역 펠로시드, 그리고 현재 2기 신도시에 있는 검단 신도시나 이 평택 고덕 신도시 내에서도 계속 분양이 이어질 거라, 만약 가점이 높으시면 몰릴만한 곳에 당첨 가능성이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면 좋고, 네. 가점이 낮더라도 이 추첨제 물량이 있다 보니까 추첨제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일정들을 이제 청약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 쪽으로 뛰어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된다, 주의가 필요한 것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요즘 이번에 무순위 청약 이슈된 것들은 뭐냐면, 네. 자본 만약에 당첨이 됐더라도 자금을 마련할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계약을 취소했다라고 하면, 네. 이 계약 취소분의 무순위가 공급된 아파트의 경우는 당첨자는 관리가 돼요. 그러면 5년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 청약을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당첨자로 관리되는 것 자체가 기회가 상실되고 민간 분양도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또 사전 청약을 많이 공급을 하는데 이 본 청약 시기가 언제인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양가 상승 요소, 그리고 입주 시기도 이제 가늠할 수 없다, 좀 어렵다,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최근에 분양할 때 그 분양가는 어때요? 조금 떨어졌나요? 아니면 그냥 가격은 큰 변동이 없나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비교해서 60% 올라갔고요.
4년 전에 그게- 비교해서. 네네. 예, 거의 동일합니다. 어느 지역을 보든. 근데 이제 공공택지라는 신도시 있잖아요. 네네네. 신도시는 20%에서 30%밖에 안 올라갔어요. 공공. 예. 부동산시 안 좋다고 그래도 그 분양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었네요. 혹시나 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월용 청약 연구소의 박지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수도권 전역과 충남 북부 서해안, 춘천 등 강원 지역 4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한일 통화 수화풀을 체결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은 오늘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한일 통화 수화풀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오후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최근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회 해촉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재 통화 긴축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며 향후 2연속 금리 인상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연내 2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던 파월 의장은 연준이 여전히 2번의 추가 인상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게임도 최종 끝판왕 깨기가 제일 힘들고 취업의 관문도 끝판. 면접이 제일 어렵죠. 면접. 직접 사람을 마주해야 되고 나의 태도 하나하나가 또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많은 그 취업 준비생들도 가장 어려운 일로 면접을 또 꼽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오늘 성공학 개론 시간에 면접 잘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희입니다. 면접 앞두면 왠지 그냥 일반 시험보다 더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막 자기소개하는 거 미리 연습도 해보고 예상 질문 같은 거 찾아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어디까지 준비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면접. 네, 저는 여기에서 일단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네. 소개팅하는 거하고 면접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업하시는 분들,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네. 우리 소개팅할 때 상대방이 어떤지 모르는데 무조건 잘 보이려고만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회사 면접은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잘 봐서 상대방으로부터 선택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더 긴장하고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해야지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나도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덜 긴장하실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해서 면접을 잘 보시려면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일단 내가 취재해본다, 알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지금 회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 부서에서 이 사람을 왜 채용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사실 그 회사의 사업 보고서 뉴스 이런 것들을 보시면 회사 상황이 어떤지는 어느 정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리서치해보고 가시면 훨씬 더 소개팅하는 마음으로 더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보듯이 뭐 어떤 기업이든 뭐 한두 시간 검색해보면 다 요즘엔 정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소개팅처럼 하라.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필기 시험을 잘 봤어도 그 사람의 역량이나 스펙이 좋아도 면접에서 어떤 태도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그렇죠. 사실 너무 많아서 이게 지원자분들이 제일 곤란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면접에서 떨어진 거는 네. 상대방이 또 회사가 말해주지 않잖아요. 항상 이메일을 딱 열면 귀하는 정말 좋은 역량을 가진 지원자였으나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점점점 이런 말들이 있으면 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좌절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채용할 때는 세 가지 봅니다. 역량, 스킬, 태도적인 측면을 보는데요. 네. 태도적인 측면은 조직 문화와의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의 가치관이나 내가 일하는 성향, 방식이 이 회사의 조직 문화하고 맞는지 나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 회사의 조직 문화, 철학, 비전, 가치는 어떻게 확인하냐? 외부에 나와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나 인터뷰 통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이런 리서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막상 또 면접에 가서는 제가 보면 자신감과 자만심은 한 끗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인재시다 하는 분들은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굉장히 없으시고 저분은 도대체 왜 때문에 저렇게 자신만만하신 거지? 하는 분들은 또 엄청 찰랑찰랑 넘어가는 자만심을 좀 갖고 계신 경우도 있어서 최대한 솔직하고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되 내가 여기에 차고 넘치는 인재야 라는 태도는 조금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역량, 스킬, 태도. 그 중에서도 태도. 역시 뭐 면접이니까요. 근데 이제 항상 면접 가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십니까? 뭐 솔직한 말로는 월급 받으려고요. 돈 벌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는 말인데 이거 뭐 모범 답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도 잘 말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 부분 가장 어려워들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그 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경기도 어려워지면서 내가 회사를 선택하기보다 회사가 나를 선택해줘야 하는 상황. 예전부터도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내가 고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왜 지원했냐?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너네가 지금 채용을 한다고 공고를 냈잖아. 그래서 지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사실 우리와 맞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거여서 이분이 이 회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일하는 것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궁금해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물어보게 되는 거여서 이 대답을 잘 하시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게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가치관과 맞닿아 있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그냥 취업만 하는 것, 이직에 성공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사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직장 생활을 하려면 네. 회사와 나의 교집합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그 교집합들을 찾아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셔서 이야기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면접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네. 지원하신 디자이너분이 내가 사실은 너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보고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이제 이름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다 찾아보고 이 회사가 지금까지 내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 그리고 나도 어떤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그거를 너네 회사에서 제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어 라고 하니까 그 다음 이야기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게 왜 이 회사에서 더 잘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는 대화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정답을 말해야지 뭐가 답일까라기보다는 나는 여기에서 왜 일하려고 했던 거지? 내 생각은 무엇이지를 좀 더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상대방의 답보다 나의 생각을 근데 네. 사실 그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솔직한 이야기를 다 하고는 싶은데 일단은 뽑혀야 되니까 꾸며서도 하게 되고 또 현실적인 네. 걸 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앞으로는 저는 앞으로의 회사들도 그렇고 인재분들 입장에서도 점점 양극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사실 겪으면서 일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회사에 필요하지 않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고 AI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빠르게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회사는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명확하게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더
볼 수밖에 없고 개인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거에서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받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게 사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일단 뽑혀야만 한다라는 생각만 하시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저는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면접에서 나 정말 많이 준비해 갔는데 내가 모르는 것 혹은 내가 아직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것 질문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저도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었는데요. 이럴 때는 어설프게 아는 척 하시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직할 때 회사에서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임원분이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는 그 단어를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솔직하게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런데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일주일 안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어떤 베스트 케이스들이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다.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내가 모르는 거 물어봤는데 어떡하지 당황스럽다.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최대한 아는 척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 근데 내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것들을 나는 되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진짜 면접 앞두신 분들한테 조언 하나 좀 더 해주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무조건 뽑혀야 되는 게 아니라 소개팅하는 자리다. 나도 상대방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자신감 있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역마다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있어서 여러분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8189님, 여기는 동두천인데 비가 많이 옵니다. 전조등을 안 켜고 운행하는 차가 많네요. 전조등을 꼭 켜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조등을 꼭 켜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 비 많이 쏟아질 때 서로가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내 그 후방에 등도 들어와 있는지 꼭 체크를 한 번쯤은 해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요. 경제학인데 재미난 경제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임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학을 우리가 더 쉽고 재미있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뉴스 잠시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